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새해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죠.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9일 고위급 남북회담을 열자 이렇게 또 공식 대북 제의를 했네요. 새로운 남북관계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오늘 뉴스 사이다 시간에 이 문제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겠고요. 새해 맞아서 각 정당은 어떤 계획과 포부를 갖고 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부와 2부에 걸쳐서 각 정당의 대변인 혹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2018년 새해 계획 그리고 목표 그리고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까지 들어보고요. 외신에서 보는 우리 모습, 밖에서 본 한국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새해를 맞아서 여야 각 당 새해 계획 포부 들어보는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한마디 하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은 정말 다사다난이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무술년이 황금 개띠해라고 하는데 올해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작년보다 더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하긴 따지고 보니까 작년 1월 초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집권 전망도 별로 없었다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집권 그거는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 자체가 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정해진 건 12월 달이었던 것인데 네. 그걸 이제 어떤 탄핵 사태로 인해서 빨리 선거가 이루어졌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올 한 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셨겠지만 이제는 지난 해에 어떤 정부의 골격을 맞추고 또 그리고 무너진 애교 액트를 세웠다고 본다면 예. 이제는 그것들을 기조로 해서 계속적인 적폐청산과 함께 민생이 화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내 삶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민생의 구체적인 틀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특히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또 필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 이게 새해 두 가지 소망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 당연히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여당을 떠나서 지금 야당에 있어서도 그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평화와 국민의 안전 이 부분에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대 화두라면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 그리고 삶의 질 개선 이렇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삶의 질 개선하려면 근데 국회에서 바뀌어야 할 법이 많잖아요. 네, 네. 국회가 그 지금 부분에 호락호락. 예. 네, 정말로 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데 예. 지난번 그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때에서도 충분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그럴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이것이 여소야대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협치라는 부분들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예. 야당도 정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 전체와 국익을 보는 차원에서 많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집권하자마자부터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정의당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조금 더 공고한 협치, 심지어는 연정에 이르기까지 그런 구상을 펼쳤어야 이런저런 개혁 입법도 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온 바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까지는 실천을 못한 거 아닙니까 여당이?
그건 여러 가지 정치 환경에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정치 공학적인 그 연대를 위한 연대, 일부분 그냥 국민들의 피로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근데 여소야대의 어떤 환경하에서 그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개혁적인 세력들과 손잡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입법 선거가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수치로 본다면은요. 예. 지난 정기국회보다 더 많은 법안을 사실 통과시켰습니다. 개혁 법안에 있어서요. 아하,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했고 즉각적으로 정부는 오는 1월 9일 고위급 회담하자 이렇게 제의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찬성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북한이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정말 평화라는 부분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그것도 올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마련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북한도 정말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 진정성을 보여주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지기를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북한이 9일 회담 제의에 응할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회담에 나서는 모습은 그 밀고 당기고의 어떤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예. 회담에 나설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이건 남남 갈등 한미 갈라치기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미 공조의 문제와 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한미 공조는 북한이 해나가면서 미국과 논의를 충분히 해나가면서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밝혔고요. 예. 지금 정말로 그 평창 올림픽의 성공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전쟁 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루트들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안보 어떤 불감증이어서 뭐 북한과 대화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오히려 힘을 모아서 오히려 그 힘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저희가 공고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당은 제일 중요한 게 선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6개 중에 몇 개가 목표입니까? 지금 당장 뭐 몇 개가 목표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몇 개가 목표인지. 지금 추미애 대표님께서도 어제 또 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다고 하시니. 예, 경기, 인천, 부산, 경남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랬습니다. 예. 네, 저희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분골쇄신하고 또 민생의 주안점을 둔 여러 정책들 이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지만 예. 어쨌든 이것들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천, 부산, 경남이 목표다. 네, 최소한은 아니고요. 그냥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울산하고 제주는 안 합니까? 아니 거기도 다 하지만 이제 그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떤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이 제가 볼 때는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이런 지역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특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이었고요. 원래 이제 자유한국당을 바로 연결해야 하는데 좀 사정상 자유한국당은 2부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의당의 김철근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마디 하시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여튼 안전과 민생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당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활짝 웃음꽃이 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제발 좀 활짝 웃음꽃 폈으면 저도 좋겠네요. 예.
뭐 바로 내일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추진 협의체가 출범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로 지금 예정돼 있고요. 오늘 예. 사전에 그 2+2라고 해서요. 각 당에 2분씩 해서 공식 협상 청구의 사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사전 모임에서 개괄적인 어떤 그 합당 과정 그리고 합당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양당 대표와 각 당의 최고위에 보고가 되고, 예. 네, 그게 이제 그 결정이 되면 내일 오전 11시에 아마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일부 언론에 이미 흘러나온 얘기가 신설 네. 합당 방식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설 합당 방식이 사실 이제 그 합당을 할 때 상당히 그 용이하고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여러 그 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정치권에 있었던 그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했던 방식이고요. 예.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민주당과의 합당을 했던 그런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은 통합 신당 만들고 싶은 사람은 국민의당을 나가서 탈당해서 만들어라. 이 국민의당의 적통을 우리가 이어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 저희가 지난해 12월 31일 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약 75%의 당원들이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그 통과시켰습니다. 했죠. 예. 그리고 최근 지금 어제 오는 사이에 지금 신년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년 여론조사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오면서 결국은 전 당원의 당심과 그다음에 민심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당원들의 뜻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생각이 조금씩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분당 사태는 못 막는 거 아닐까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다 같이 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강고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시기나 이런 것을 보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고하게 반대하지 않는 분들을 설득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그리고 오늘 통일부 장관의 고위급 회담 제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너무 많이 기대하거나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좀 금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대화를 하게 되고 또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여러 여건 중에 하나인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이 핵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고 심지어는 미국에 대해서 핵단추 운운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이 오히려 북한의 전통적인 전략이 원래는 통미봉남인데. 봉남이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통남봉미 전략으로 바뀌는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어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는 것은 오히려 큰 실망을 줄 우려가 있다. 일회성인 거죠. 그나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는 응급조치 차원에서는 큰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북한 핵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로 가기에는 우리가 기대를 너무 가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냉정하게 보고 오늘 통일부 장관이 회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담에 북한이 좀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북한이 그냥 응할지 아니면 역제안을 할지 또 무슨 회담의 조건을 걸지 그럼 봐야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면밀하게 대책을 좀 수립해서 회담에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뭐 큰 기대는 하지 말자지만 어쨌든 정부가 고위급 회담 제안하면서 바로 응수한 것은 잘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은 혹평을 했거든요. 이게 곧 합칠 두 당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차이를 보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바른정당의 그 논평을 봤는데요. 네. 큰 기조에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그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생각이 없다. 그렇지만 예. 평창올림픽의 성공도 바라지만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보 위협에 대한 부분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다.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에 성공하고 지방선거에 임하게 된다면 지금 두 당이 갖고 있는 광역단체장 의석은 사실 하나 아닙니까? 두 개군요. 제주, 경기까지. 합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선거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몇 개입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은 1차적으로 성공적인 합당을 해야 되고요.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 안보, 미래를 위한 그런 새로운 정당 그리고 젊고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의 관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광범위하게 많은 인재들이 영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수치나 지역을 말하기보다는 성공적인 합당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디 몇 개 말할 계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합당을 이뤄낸다면 충분히 많은 곳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정당들은 2부 시간에 차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종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얘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렇죠.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평창 동계올림픽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죠.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고 중국 방문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군사훈련 조정 가능성 이런 언급이 모두 초점이 평창에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 신년사 일부는 그에 대한 화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제안했고 화답이 온 거고. 그렇죠. 북한에 이제 전략이 있겠지만은 신년사 뉴스 많이 나왔지만 세 가지 정도 요약하자면은 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미국을 압박한 거.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적 자세를 취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직접 언급한 것.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는 민생을 강조한 것. 이 정도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복미 통남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통미복남인데 핵이라든지 군사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야기다.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신년사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큰 기조가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우리한테는 대화제의 올림픽의 이제 평화적 개최 이런 등등인데 핵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게 아니거든요. 전부 미국을 겨냥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정부는 즉각 화답을 했어요. 그렇죠. 문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파견과 당국 회담 뜻을 밝힌 것은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신년사 나오고 바로 아침에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일부에서는 고위급 회담 9일로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화답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년사가 이 정도라면은 제 생각에는 답은 있을 겁니다. 9일날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미루자라든지 수정제의든지 아니면 역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을 거예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대로 실행되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고 일단 우리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나눠본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유럽에서 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올림픽 자체에 대한 안전 걱정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다양한 수준에서 남북 접촉 혹은 북한하고 미국도 이제 1.5 채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런 접촉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이죠. 그리고 올림픽 흥행 이런 것도 중국, 일본에서 지금 고위급이 참가하니 많이 어떤 폭으로 하니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더 격상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위협 메시지를 내놓은 거.
요거는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점을 어디에 찍는지. 네. 앞에 이제 민주당 대변인 말씀하신 거, 국민의당 대변인 말씀하신 거, 자유한국당 2부에 듣게 돼 있는데 그대로예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제 적극 환영. 남북 주도로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다. 그렇게 그랬죠. 이야기했고 예.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구호의 정책은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어준다.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시간 이렇게 벌고 제재를 좀 늦추려고 작전 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이고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아까 김철근 대변인 이야기했지만은 북한 올림픽 참가 환영한다. 하지만 북핵 문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공조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제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이번 신년사가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어떤 추가적 핵미사일 실험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정의당도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갔거든요. 예. 우리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환영하는데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예. 그렇죠. 예. 아마 정부도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제일 문제는 또 뭐 남남 갈등 이런 게 벌어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올림픽 이후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올림픽까지야 네, 이렇게 네. 이제 가는 건데 그럼 예. 올림픽 이후에 북한이 실제 전향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이게 뭐 입 닫고 나오면은 정부가 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국면은 전환된 거죠. 그렇죠. 예. 연말까지만 해도 계속 긴장 고조를 우려했었는데 네. 일단 당분간이라도 그건 아닌 상태로 국면 변화가 그렇습니다. 왔다. 예. 이 모멘텀을 잘 지켜나가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고요.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여야 각 당의 새해 계획 그리고 포부 들어보고 있죠. 아까 일부 시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목소리 들었고요. 이번에는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새해 인사부터 한마디 하시죠. 예,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가 되도록 저희 바른정당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로 통합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실무적인 준비에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안에서 그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현재,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예. 완전히 하나가 돼 있다? 예. 근데 국민의당,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다 올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국민의당에서 찬성률이 매우 높게 나왔고, 또 국민의당의 반대파들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TV 선전에도 있듯이 그 광고죠. 그 지나가면은 뭐 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그분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실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함께 뜻을 잘 모아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때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라는 의사를 필요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가 물론 번복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속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누구를 딱, 짚어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외적으로 그런 어떤 그 서로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맞추기 어려운 예.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도 얘기도 나왔고 또 이렇게 국민의당 쪽에서 심하게 반대를 하는 분들이시고 하다 보니까. 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 뭐 누구를 이렇게 배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좀 그 통 크게 서로의 지향을 잘 모아가는 것이 네. 국민적 바람이고 그분들도 오히려 그런 데 같이 함께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 또 우리 통일부가 이제 9일날 고위급 회담 제안한 거 바른정당 우선 어떻게 보세요? 예, 이 김정은의 신년사는 그야말로 이 통미, 동남, 남남 갈등의 이 전형적인 그런 어떤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은 많이 또 대비가 되고요.
김정은이 핵을 22번 언급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런 가운데 이 또 고위급 회담을 바로 28시간 만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는데. 그랬죠. 예, 뭐 어쨌든 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취지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갖다가 해소하고 예.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좀 중심에 두면서 예. 다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 그 점에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일단 통일부가 회담 제의한 것까지는 받아들인다. 예. 아. 예.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지금 어쨌든 올림픽 오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얘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올림픽에 오는 것 자체는 또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한 그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남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거를 오래전부터 촉구하고 기다리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는 분들인데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우리가 뭐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앞세우면서 예. 그러니까 제재 국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럴 때 대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대화를 구걸하듯이 매달리듯이 알겠습니다. 대화만이 전부인 양 이제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잘하면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여기로 합류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이 지지율이 많이 높게 나오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국당을 더블 스코어로 이렇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통합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통합이 되고 나면 한 3월, 4월에는 또 한 번의 정치 빅뱅이 더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바른정당이 경기지사와 제주도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선거에서는 몇 개 정도의 광역단체장을 목표로 하십니까? 저희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기는 조금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뭐 서울 경기권에서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요. 아하. 예. 그리고 뭐 부산 경남도 그렇고 뭐 나아가서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결국 그 1, 2월 사이에 통합을 멋지게 잘 해내면 3, 4월 정도에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이 또 대거 만약 합류하면 그러면 뭔가 또 큰 이변이 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예, 결국에 국민들은 좀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좀 바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었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정치 교체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야당을 좀 교체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표심을 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민주당과 1대1 구도 속에서 맹추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엔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한마디 하시고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정의당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술전 새해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늘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예. 정의당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그러셨는데 지지도는 그렇게 뭐 획기적으로 안 올라요.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지난해 정당 후원에 7억 원을 이렇게 모금해 주셔서요. 원내정당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예.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라기보다는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돈도 선뜻 내는 아주 열성 지지 이런 거군요. 네, 그 가장 큰 힘이죠. 네. 자, 지금 모든 정당에 물어보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우리 정부의 9일날 회담 제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담백한 메시지를 그 대통령께서 내셨는데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최우선 국정 목표라는데 대해서 공감과 지지를 보냅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 그리고 그 한상균 위원장 특사에서 제외된 것
때문에 노동계에 좀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년사에서 이 노사정 대화에 힘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노동계를 아우르기 위해 보다 좀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 대화 제의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간 다친 남과북 이 대화의 빗장을 푸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통일부에서 292급 남북 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좀 화답을 했는데요.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도 근본적으로 대화 협상으로밖에 풀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처럼 이 조성된 대화의 기회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살려나가길 간절하게 바라겠고요. 또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저희 당도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상반기 이슈 가운데는 뭐니 해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든 이슈를 한동안 빨아들인 건데요. 네. 이제 두 당의 지향하는 가치를 보면 차이가 많은 당입니다. 네. 그 차이를 좀 좁힐 수 있을까? 그 무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햇빛 정책을 두고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상반된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비전, 정책,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두 정당이 서로 합당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비치겠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야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총선에서 이제 그 다당제 국회를 만든 국민의 뜻을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랬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신다면 과연 이 촛불혁명을 얘기하면서 촛불을 든 국민들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라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친다면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서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여론조사상에선 드러나는데 네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의당한테는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당을 보면 정치가 생물이다는 부분들을 좀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그 통합 과정에서 그 통합의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또 국민들의 매서운 비판이 올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방침과 세부 계획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달 이제 중순에 저희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선거 방침을 좀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정의당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민심의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좀 해달라 이거였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했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확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는 명실상부한 일당을 목표로 해서 세부 전략들을 꼼꼼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물적 인적 토대가 열악한 현실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호남에서 제1야당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좀 극복하는 선거를 치러보자 각오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추혜선 대변인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 신보라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새해 인사 한마디 하시고요. 네, 오늘 무술령 황금 개띠의 해를 맞게 됐는데요. 저도 빠른 83이라서 82년생 개띠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취업률이나 실업률 지표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떤 노력이 황금처럼 어떤 황금 같은 결과로 이어지길 정말 바라겠고요. 82년생, 94년생 청년들을 정말 응원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연초에 세운 많은 다짐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금년의 목표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보수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에 따른 결과도 아마 지방선거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쭉 인터뷰를 해보니까 두 당이 제대로 잘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상당수 이쪽으로 올 거다, 자기네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치를 철새처럼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은 가치와 철학이 무엇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예. 저는 정치도 정치인도 그런 가치와 철학에 맞는 정당을 선택해서 활동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과정에서도 아마 그 정당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 무엇이어야만 할 수 있는가라고 예. 하는 것이 굉장히 난제일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두 정당이 합쳐서 합리적 개혁 또 뭐 건전한 보수, 우리가 보수의 대안 세력이 되겠다. 야당 교체 이루어달라. 그럼 주로 그 두 당이 합친 새로운 당은 자유한국당을 제1 공격 목표로 삼을 걸로 보여지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정치나 민주주의가 변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좌우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요. 예.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견제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모든 무게추를 여당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또 비춰지질 않습니다. 아하. 그러면 좌우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저희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으로서의 기치와 가치와 철학을 더 분명히 하겠지만 예. 또 민주당과 집권여당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견제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신년에 지금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당이 합치게 되면 자유한국당보다 지지도가 높은 게 결과가 나오는 게 여러 지역에서 확인됩니다. 이거 위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진실성의 진위 여부도 조금 파악은 좀 필요하는데 워낙 무응답층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서의 가치와 철학을 제시하고 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바로 선다면 예. 그러한 지지율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컨대 보수하면은 그간 자유민주적 질서를 많이 발전시키고 개인과 공동체를 존중하고 또 정책을 현실 적합성 있게 또 제시하는, 그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품격 있고 신뢰감 있는 정당이다. 저는 그게 이제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이미지였지만 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많이 무너져 왔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부터 다시 제대로 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들께 선명성 있게 보여드린 노력을 하게 된다면 예. 저는 분명 그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품격 있는 보수로 거듭나겠다 이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그리고 우리 정부가 곧바로 9일날 고위급 회담 제안한 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신년사는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게 좀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그 어디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략이랄지 안보 위기에 대한 한미동맹 강화 이런 국가 전략이 전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바로 다음 날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회담은 도대체 어떤 국가적 전략이라는 게 있어서 나온 것인지 의문을 예.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핵 위기가 해결이 됐느냐. 예. 그리고 지금 풍전등화의 그런 안보 위기 상황이 뭔가 해결될 조짐이 있느냐. 네. 김정은은 북한의 핵 포기를 선언할 만큼의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예. 근데 실은 김정은 그 신년사 그 어디에도 예. 실은 신년사에 보면 거의 마지막 두 문장 정도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 참가 제안 같은 게 있었지만 예. 그 두 문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핵무기 완성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 위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회담 제안한 건 잘못됐다, 철회하는 게 옳다 이건가요? 중요한 건 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평화로운 그림, 그러니까 어느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쇼윈도 대북 정치에만 혈안이 돼서 정작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없이 예. 버선발 들고 거의 뭐 마중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인 거죠. 결국 예. 그렇게 되면 쇼윈도 정치만 남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 예. 평화와 안전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경기, 부산, 경남 여기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뭐 표현이 좀 어색했습니다만 그런 표현 써던데 자유한국당의 이번 선거 목표는 뭡니까? 그렇게 호기로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몇 석을 얻겠다 이런 호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하고 있느냐 이런 네. 걸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조직 강화 특위도 이제 구성을 해서 각 당협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방선거 기획위원회를 또 조직을 해서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절치부심입니다. 또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 또 노력을 하고요. 예. 원내에서도 포퓰리즘의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 투쟁을 많이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여러 전략들을 통해서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까지 여야 5개 정당의 새해 계획, 포부, 목표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앞에서도 다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가인 인순이의 OK 평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승리의 그날 위해 힘차게 OK 평창.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기, 장소, 형식 등의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북한 쪽 반응은 아직 안 나왔죠? 통일부가 오늘 오전 9시, 오후 4시 두 차례 판문점 연락관 통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고요. 또 북한의 관영 언론도 우리 정부의 어떤 제안을 보도하는 등의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기나 장소에 대한 이제 제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는데 오늘 이당영 국무총리가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 이 당국회담을 준비하다가 급 논란 이것 때문에 무산된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좀 안 되겠죠. 만약에 제대로 대화가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도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고위급 인사 가운데 누가 오느냐 이것도 관심사죠. 이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게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최근에 발탁된 최위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인데요. 이 사람은 고위급 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평창에도 올 가능성이 높은데 대남 분야에서 오래 일하긴 했지만 실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론은 현재 2인자인 최룡해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일종의 특사 형식을 띠고 평창에 오는 경우 이걸 이제 최대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네. 아직은 가능성이 크진 않은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고위급 회담이 잘 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2014년에 황병서, 최룡해와 함께 김양건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 왔던 일과 비교를 해보면 대남 비서이자 통일전선부장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진 김영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군 출신이고 천안함 침몰과 같은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이 정찰 총국장을 지냈기 때문에 대화 국면에서 성과가 나겠느냐 또 우리가 흔쾌히 받을 수 있는 인물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반응은
반응은 나왔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켜보자 이렇게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지금 반응이 없는데요. 다만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볼턴이 현지 시간 1일 내 폭스뉴스 나와서 한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제안들은 프로파간다에 불과하고 미국이 선제 타격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다 라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선제 타격을 유력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교체될 경우에 유력한 후임자로 언급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북한의 반응 어떻게 나온지 그게 제일 먼저 지켜볼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고준희 양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오늘 범인들이 이 중에 일부 사실들을 자백을 했습니다. 친부의 내연 여인 이모 씨가 숨진 준희 양 안매장에 가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이로써 혐의를 받고 있던 친부 고모 씨와 그의 모친인 김모 씨, 내연녀 이모 씨가 모두 이 혐의를 인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네. 혐의가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고 8개월 만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건 이날 고모 씨와 이모 씨가 결별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밝혀졌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사망 원인인데 고모 씨는 폭행 사실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녀인 이모 씨도 폭행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 이모 씨는 폭행을 주로 고모 씨가 했고 자신은 가담한 일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조금 아까 자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일단은 자기 주장인 거지 아직 다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그 관련 뉴스도 좀 전해주세요.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불을 내서 4살, 2살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정모 씨에 대해서 오늘 중과실치사,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예. 이 정모 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에 막내딸이 울어서 이불에 담배불을 껐고 이후에 딸을 달래주다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정모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녀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화재 원인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정 불화를 비관한 방화인지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뉴스들 계속 끊어지지 않는군요. 참. 다음 뉴스는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년 전 숨진 우동민 씨에 대해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동민 씨는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장애인 단체의 인권위 청사 정거농성에 함께했는데요. 당시에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장애인 활동 지원 법안을 규탄하면서 현병철 당시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예. 이때 인권위가 전기와 난방을 끊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해서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들이 제한됐었는데요. 우동민 씨는 이로 인해서 농성 사흘 만에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는 것이죠. 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를 한 그런 사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회는 2012년에 국회와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이 문제를 추궁을 받았는데 예. 인권 침해한 사실은 부인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에 인권위 내부의 법적 자문기구인 인권위 혁신위가 출범을 하고 나서 이 사건을 인권 옹호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예회복과 당시 행위에 가담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상조사팀 구성 등을 권고를 했는데 오늘 사과는 이 권고사항들이 어떤 첫 번째가 이행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이 오늘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급하게 수색을 종료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10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은 것도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는 작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는데요.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가 됐는데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은 실종된 상태고 여태까지 사고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1호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특히 불명확하다 이거 조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이 지난해 4월 9일 날 새벽에 사고 해역을 수색하던 미 초계기가 구명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우루과이 해상구조본부가 이것은 기름띠일 수도 있다 이런 공문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같은 날 오후에 한 방송사가 이 구명정으로 추정된 물체는 기름띠다라고 기정사실로 보도를 하면서 이 구명정의 존재 자체는 사라지게 됐다라는 건데요. 이 전체적인 과정은 독립 PD 김영미 씨가 4개국 67일에 걸친 이 사건의 추적 과정을 쓴 시사인 12호로 기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MBC가 새롭게 준비한 PD 수첩이 9일날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자, 다음 뉴스요. 이란 반정부 시위가 6일째로 접어들면서 사망자 수가 최소 20명으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인데요. 시위는 지난 12월 28일에 시작이 됐는데 2009년 부정선거에 반대하기 위한 녹색운동 이래로 가장 규모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면서도 위법
위법행위에는 가차없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 4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이 시위대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처음에는 물가 등의 경제난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는데 하산 로하니 정권의 반대 성격이 짙어진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보면은요. 현지 시위대의 구호를 보면 1979년 혁명 이후에 이어진 이란식 신권 정치에 대해서 노골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로하니 정부가 핵 합의를 통해서 오바마 미 행정부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각종 동결 자산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이걸 생산활동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등의 대외 혁명활동에 투입한 것이 이 경제난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로하니 정부는 이슬람공화국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개혁을 약속했던 온건파 정부였는데 그럼에도 최대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태도입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이란의 핵 합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게 트럼프 행정부인데 일단 이란은 변화할 때라면서 시위대 지지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할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를 신규 제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2009년 반정부 시위 때 오바마 행정부는 실질적인 조치에는 나서지 않은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란의 정정부라는 우리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죠. 범위를 좀 넓히는 최근에 UAE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삼각산에서 어젯밤 불이 났다고 합니다. 오후 1시 20분을 기준으로 큰 불길을 잡았고 잠불 전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100만 제곱미터 약 30만 평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 작업이 어려운 한밤에 산 정상에서 불이 나서 이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물을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가서 불을 꺼야 했다는 것이죠. 아이고. 또 화재 현장의 습도가 낮아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것도 이 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이 사실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불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계속 다뤘습니다마는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크게 엇갈린단 말이에요. 네네. 주요 외신들은 대화제의 쪽에 초점을 맞추나요? 아니면 뭐 여전히 강경한 위협 쪽에 초점을 맞추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두 그 보도 성향이 다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짚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 남북 간의 대화 필요성 인식한다. 실제 실현 의지도 보여줬는데 네. 다수 외신들은 남쪽을 향해서 유화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남 유화 메시지로 평가한다. 네. 예.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그 제안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블룸버그 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긴장 상태가 이어진 지 수개월 만에 대화 개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내 책상 위에 핵단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이제 평창 올림픽 축하한다, 만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말씀하신 핵단추. 그래요. 여기 둘 중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좀 엇갈리긴 하는데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뉴욕타임스, 그다음에 블룸버그 통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유력 언론들, 미국의 네. 언론들 네. 평화의 메시지 이쪽에 좀 방점을 찍은 그런 보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 북한이 위협을 받지 않는 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그 점을 좀 부각을 시켰고요. 핵단추 얘기는 했지만 네. 우리가 위협을 받지 않는 한은 안 한다. 네네. 이걸 부각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신문은 아닙니다만 CNN 뉴스의 경우에 네. 이 핵단추 발언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런 그 무의미하고 반면에 남한을 향한 메시지는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한 호주의 그 전문가의 평가를 그 인터뷰 내용으로 해가지고 실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새로운 것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것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이 봤다는 거죠. 미국의 유력지 하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상대적으로 진보, 상대적으로 보수 이렇게 평가가 받지만 네. 목소리는 이 대목에서는 비슷했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더 보수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평화, 대화 이쪽 네. 메시지. 올리브 예. 가지를 건넸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그쪽에 더 방점을 찍었고요. 예. 영국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 한국의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다만 가디언 신문의 경우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화해 메시지 그쪽보다는 핵단추 같은 이런 미국에 대한 위협에 더 방점을 찍는 그런 보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두 목소리가 다 있군요. 네. 그러나 유력지들은 대화, 평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교수님 통섭계 염 기억나시죠? 네, 일본에서 나왔던 발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네, 이게 그러니까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했을 당시에 일본의 아키토 일왕과 이 궁중 만찬에서 예.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당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의해 야기된 불행한 시기에 귀국의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지칭하는 것이고 귀국은 예. 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당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낯선 표현 아니었습니까? 네. 통석의 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근데 물론 저 과거 표현들에 비해서 좀 진전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뭐 사전에 없는 표현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일본에서도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는데 하지만 이제 그 앞서서 1984년도 전두환 대통령 방문 당시에 그 당시 이제 히로히토 일왕이 예.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건 참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그러니까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주어도 없고 네. 유감이라고 하는 건 진짜 좀 약하죠.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나는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금할 수 없다. 그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일왕의 주체가 있고. 그렇죠. 조금 더 진전된 표현이라고 일단 해석이 됐었죠. 네, 네. 통석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없지만 네. 이게 앞을 통에다가 뭐 아낄석 그러니까 애석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프고 애석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이번에 일본 언론들이 좀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네. 어디서 어떤 보도입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위안부 합의를 재조사했던 우리 외교부 태스크포스 발표 이후에 예. 이제 다시 한일 관계가 좀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달 30일 요미우리 신문이 관련 기사를 보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발언 처음에 아까 통석의 염 이게 나온 그 배경이 일본에서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왕의 이 표현이 왕의 기분을 감안해서 정부가 포함시킨 표현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왕의 기분을 감안해서 정부가 포함했다? 네네. 일본 정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네네. 일왕의 뜻이 반영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본 정부 요청에 의해서 일왕이 공식화한 문구라기보다 네. 일왕 본인의 뜻이 반영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그 아키토 일본 국왕이 평소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랬죠. 당시 일본 측에서는 이게 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을 그 일왕의 이 말을 빌어서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뜻을 그러니까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화 됐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당시 일본 분위기는 그 일왕의 정치적인 행위를 금한다는 그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정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사죄하면 됐지 일왕이 굳이 역사 문제에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예. 한국 측이 당시에 이제 강한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일왕의 귀에 들어간 것 같고 네. 그래서 국내청을 통해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분을 전하고 싶다. 이런 일왕의 강한 희망이 전해져서 결국 전문가 조언을 이제 얻어서 이제 결정된 문구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왕은 좀 조용히 계세요 했는데 네. 일왕은 나는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조율된 문구가 통석의 염이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기사가 지금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지금 이제 그 과거사 관련 문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외교 문제에서 꽉 막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는 여지가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름 그 일본 언론,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회적인 어떤 뜻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그 요미우리 신문이 한일 관계를 이런 역사,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좀 애들로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같은 30일자인데 다른 기사를 보면요, 한일 개선 헤이세이 방식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해가지고 그 90년도 일왕의 통석의 염 발언을 다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이세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 왕가의 연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양국 정부 실무진에서 심지어 그 정부 최고 결정권 차원에서도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은 그럴 때 되면은 그 일본 국왕이 그 한국에 대한 마음을 좀 매개로 해서 양국이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 이런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제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정부보다는 일왕이 조금 더 진전된 발언들을 해왔다,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진정성에서 좀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거란 말입니까? 이 기사를 통한 요미우리 신문의 메시지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요미우리 신문은 기사에서요, 그 역대 한국 대통령을 맞이했던 일왕이 그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90년도 노태우 대통령 당시의 통석의 염 그 발언 이후에 근데 94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지금도 그 변함없는 기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분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자꾸 쓰지만 우리가 쓰는 기분이라는 뜻보다는 좀 그런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석의 염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 방일을 했을 때는 나의 기억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는 일본 왕실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계속 전달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60년이었었죠. 그 2005년도 그때 이제 아키히토 일왕이 사이판의 한국 평화 기념탑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보도에 따르면요, 그 측근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 방문도 일왕의 강한 희망으로 성사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려졌습니다만 2001년도 그 생일 직전에 그 기자회견했을 때 그 헤이안 시대의 간무천왕의 생모가 백제의 무령왕 자손인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면서 한국과의 연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그 당시에도 뭐 친근감을 가지고 전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표명됐다, 이렇게 환영했다는 점을 좀 요미우리 신문이 새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좀 헤이세이 방식으로 풀어보자, 뭐 이런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일 위안부 간 그 정부 간 합의 뭐 한 글자도 못 고친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일왕의 진정성 좀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럼 일왕이 우리 평창올림픽에 오면 좋잖아요. 그거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참 좋은 정말 그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문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과거 2002년도 그 월드컵 당시에 우리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일왕이 그 방한 좀 이런 게 좀 우리가 그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역사 교과서 문제 같은 이런 현안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한일 양국에서 이제 신중론이 대두됐었고, 그리고 최근 일이죠. 2012년도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통석의 염 관련 어떤 부정적인 발언,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려고 이제 뭐 그런 말 한 정도 할 거면은 올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애들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시도 그렇게 말을 이제 우리 대통령이 하면서 완전히 꼬여버렸다. 그 이후로는 그 표면화된 방한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새해를 맞이해서 꼬여버린 그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나름 그 요미우리 신문식의 해법은 일본 왕가에서는 진정 한국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이 해법을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고 한국도 어렵게 표현한 일본 왕의 표현이니까 그 폄하하지 말고 좀 진정성으로 알아달라, 이런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미우리가 한국 국민을 향해서 쓴 기사는 아닐 거예요. 일본 정부를 향해서 쓴 기사라고 저는 좀 보고 일본 정부 너무 그렇게 꽉 막히지 말고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볼 여지를 좀 가져라. 이런 충고라면 혹시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은요?
그 싱가포르 한 언론이 그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아주 좀 독특한 해석을 내놔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싱가포르 최대 발행 부수죠. 그 스트레이트 타임즈라는 신문인데 지난달 2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한중 관계가 사드 배치 이후에 냉각기를 지나서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면서 이번 사드 갈등 이후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손실이 크지 않았다? 네. 근데 그 근거로 그러니까 2017년의 경우에 10월까지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2.5% 증가한 1,143억 달러였다는 겁니다. 그걸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국산의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요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도체 많이 팔았죠. 네. 말하자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소비재 산업 이런 데 국한됐고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중국이 전자제품 만들려면 반도체는 상당 부분 한국산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양국의 이 무역 갈등이 있을 경우에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는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신문은 사드 갈등 이후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얻은 손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체에 미친 영향이 0.3%포인트를 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를 통해서 상당한 그 한국 측에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뭐냐? 이 신문에 따르면 그 중국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힌 게 아니라 한중 무역 관계에서 한국이 더 중국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맘만 먹으면 피해를 더 줄 수 있다는 심리적 위협. 네. 이걸 줬다. 그렇죠. 물론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또 뭐 중국 내의 마트에 대한 규제 뭐 강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여행이라든가 화장품 판매 이런 그러니까 중소기업 혹은 소상인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피해가 뭐 있었던 건 맞죠? 컸죠. 여행업계 같은데 아주 직격타 맞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경제 전체 규모에서 봤을 때 아주 치명적인 피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문도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결국 그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또 하나는 정치적 문제가 이렇게 무역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건 안 좋아요. 네. 중국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대국다운 모습이 아니었었던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